근성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끓는 것도 빠르고 식는 것도 빠르다. 쉽게 뜨겁고 쉽게 식는다. 그래서 변덕스럽다. 어느 한 영국인 연구원은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한국을 본 순간 그 생각은 산산이 무너졌죠. 사실 이 근성이라는 말은 일본이 만들어낸 어원이기도 합니다. 선입견에 사로잡힌 영국인을 바꿔놓은 자랑스러운 한국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쉽게 끓는 게 아니라 쉽게 포기하지 않는 힘. 쉽게 식는 게 아니라 다시 타오르는 용기. 냄비가 아니라 불꽃 같은 저력입니다. 지금 그 놀라운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순간까지도 저는 이 나라가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클라라 리처드슨, 29살의 영국 출신 스포츠 심리학 박사과정 연구원입니다. 전직 축구 선수로서 제 연구 철학은 단순했어요. 마이너스 성공은 개인의 의지와 재능에서 비롯된다는 것. 전형적인 서구식 개인주의자였죠. 기내에서 논문 자료를 정리하던 중 승무원의 "우리 곧 착륙합니다라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왜 비행기가가 아닌 우리라고 할까? 이것이 첫 번째 신호였는데 당시엔 미처 알아채지 못했어요. 인천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지만 곧 그 뒤에 숨은 특이한 문화적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모두 우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우리 공항, 우리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치 모든 것이 개인이 아닌 집단의 소유인 것처럼 말이죠. 택시 기사는 끊임없이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고 호텔 TV에서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한국 선수들과 붉은 티셔츠를 입고 같은 구호로 응원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올림픽 메달은 선수 개인의 훈련과 재능 덕분인데 왜 온 국민이 함께 이룬 것처럼 난리법석인 거지? 중얼거렸어요. 연구를 위해 방문한 스포츠 심리학과에서 한국인 교수들과 연구원들은 끊임없이 우리 팀, 우리 대학, 우리 연구라는 표현을 썼어요. 개인의 업적조차 마치 모두의 것이냥 이야기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함께 식사하러 가는 모습을 보며 문화적 충격을 느꼈죠. 영국에서는 각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메뉴를 먹지만 여기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가 같은 시간에 움직였습니다. 식당에서도 모두가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문화는 낯설기만 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거리에서 한국 야구팀의 경기를 함께 응원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같은 유니폼, 같은 박수, 같은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불편했어요. 이게 내가 연구해야 할 집단주의 문화인가?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그 불빛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리 문화는 그저 답답한 미로처럼 느껴졌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우리라는 작은 단어 속에 얼마나 강력한 힘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 힘이 어떻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지를요. 연구를 위해 한국에 온 지 일주일째, 스포츠 심리학과 연구실의 일상은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침마다 모든 연구원들이 정확히 9시에 출근해서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 같은 것이 있었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이 의식에서 벗어나지 않았죠. 개인 시간이 필요해 일찍 출근했더니 김 교수가 놀란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다른 팀원들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마치 제가 규칙을 어긴 것처럼 말하는 그의 표정이 의아했어요. 영국에서는 일찍 출근하는 것이 칭찬받을 일인데 여기서는 문제가 되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함께 시작하거든. 팀워크의 중요한 시간이야. 점심시간도 마찬가지였죠. 모든 사람이 12시 30분이 되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연구를 멈추고 함께 식사를 했어요. 누군가 중요한 실험 중이라도 점심 먹으러 가자는 한마디에 모든 것을 중단했죠. 제가 데이터 분석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했더니 놀랍게도 모두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다 같이 가는 게 좋잖아. 식당에서도 개인적 공간은 없었어요. 모두가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음식을 주문하고 먹는 영국과는 달리 여기서는 여러 반찬을 함께 나누는 문화가 당연시되었어요. 수진이 제 그릇에 음식을 덜어주었을 때 처음에는 비위생적으로 느껴졌지만 그 맛은 예상외로 좋았어요. 이상하게도 함께 나누어 먹는 음식이 혼자 먹는 것보다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팀 프로젝트 논의는 놀라울 정도로 느리게 진행되었어요. 영국에서라면 1시간이면 끝날 회의가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결정이 느릴까요? 각자 의견을 말하고 투표로 결정하면 되는데. 제가 답답함을 느끼며 물었더니 정우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모두가 동의할 때까지 논의해요. 빠른 결정보다 모두가 만족하는 결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놀랍게도 회의가 끝났을 때 모두가 결정 사항에 진심으로 만족하는 모습이었죠. 저녁 연구실 회식에서 일찍 자리를 뜨려는 저를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벌써 가요? 우리 아직 2차도 안 갔는데. 영국에서는 각자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자리를 뜨는 게 당연한데 여기서는 끝까지 함께 있어야 하는 의무처럼 느껴졌어요. 너무 피곤하다고 양해를 구하자 천천히 오세요라는 말을 들었고 다음 날 30분 늦게 도착했더니 모두가 걱정했어요. 천천히 오세요는 빨리 오세요라는 뜻이에요. 한국에서는 반어법을 많이 써요. 이 설명을 듣고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건물을 청소하는 분들의 완벽한 팀워크를 보고 놀랐어요. 누가 지시하는 사람도 없는데 마치 오랜 시간 함께 연습한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지시 없이도 완벽하게 협업할 수 있지? 수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말로 다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 알아요. 눈빛만 봐도 다음에 뭘 해야 할지 알죠. 집으로 돌아오며 이 느려터진 집단주의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비효율적인 이 시스템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룬 나라를 만들어냈을까요? 처음으로 제 고정관념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빠른데 느린 개인 속의 집단이라는 모순된 특성을 가진 곳이었고 그 모순 속에 제가 아직 보지 못한 무언가가 숨어있는 듯 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연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끊임없이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상황에 점점 지쳐갔어요. 영국에서는 하루의 상당 시간을 혼자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여기서는 그런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구석자리에서 책을 읽으며 조용히 식사하려는데 직원이 다가왔어요. 손님, 혼자 드시나 봐요? 외롭지 않으세요? 영국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질문이었죠. 아니요, 괜찮아요. 책 읽으면서 먹고 싶어서요. 대답했지만 그 직원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혼자 점심을 먹겠다고 마음먹고 몰래 카페로 향했습니다. 샌드위치를 주문하고 노트북을 펼쳤는데 문이 열리더니 연구실 동료들이 들어왔어요. 클라라, 여기 있었구나. 연구실에서 못 찾아서 걱정했잖아. 혼자 식사하려고 했어요. 솔직하게 말했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우리랑 같이 먹는 게 싫어? 오후에 저는 동료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에서는 혼자 밥 먹는 것을 왜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나요?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밥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뜻이죠. 저녁에 공원에서 혼자 있으려는데 노인 한 분이 말을 걸었어요. 외국인이죠? 혼자 여행 중이에요? 그분은 젊은 사람이 왜 혼자 있으려고 해요? 외로운 건 나이 들어서 충분히 경험할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우연히 들른 라면 가게에서 혼밥을 하는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옆자리 손님이 김치를 건네며 대화를 시작했고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일기를 썼어요. 오늘 한국에서 혼자와 함께의 경계에 대해 생각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혼자의 시간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타인과의 연결이 주는 온기를 느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우리의 의미일까? 처음으로 이 낯선 문화 속에서
어떤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혼자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함께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된 하루였어요.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연구실 생활과 서울의 리듬에 어느 정도 적응했어요. 여전히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가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점점 그 안에서 나름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죠.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연구실에서 퇴근 후 저는 강남 일대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도착한 순간 그 거대한 규모와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엄청난 인파와 교통량에 놀랐어요. 서울이 2천만 인구가 사는 메가시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니 그 규모가 실감났습니다. 저녁 6시경, 퇴근 시간대가 되자 거리는 더욱 혼잡해졌어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자기 요란한 충돌음이 들렸습니다. 교차로 한가운데서 택시와 승용차가 부딪힌 것이었어요. 이제 교통체증이 심해지겠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고를 목격한 수십 명의 시민들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갔습니다. 몇몇은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량으로 달려갔고 다른 이들은 교통정리를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주저함 없이 도로 한가운데 서서 교통정리를 시작했고 모든 차량이 그의 지시에 순응했어요. 저기 봐요, 신기하죠?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성이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네, 정말 놀라워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에요. 저도 처음 봤을 때 충격받았어요. 싱가포르 출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경찰을 기다릴 거예요. 교차로를 보니 여러 명의 시민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사고 차량을 도로 옆으로 밀어내고 다른 이들은 차량 흐름을 조절했습니다. 누가 저들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리더가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도요. 그게 한국이에요. 다들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죠. 불과 10분 만에 교차로는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시민들은 자신들의 일을 마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항상 일어나는 일인가요? 여전히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꽤 자주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우리라는 단어가 제게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단어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압박처럼 느꼈어요. 하지만 지금 목격한 광경에서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돕는 강력한 연대의 힘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연구 노트에 오늘의 경험을 기록했어요. 리더십의 새로운 형태를 보았다. 지정된 리더 없이도 모두가 리더이자 팔로워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연구는 원래 스포츠팀의 팀워크에 관한 것이었지만 이제 그 범위를 확장해야 할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재확고했던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강남에서 차가 멈췄다. 그리고 나의 오래된 믿음도 함께 멈춰섰다. 강남에서의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후 저는 한국인들의 집단적 행동 양식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연구 방향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스포츠팀의 심리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이 독특한 우리 문화의 근원을 탐구하고 싶어졌죠. 그날 연구실에서 점심을 먹으며 저는 동료들에게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는 단합력이 정말 놀라워요. 이런 문화가 어떻게 형성된 걸까요? IMF 금모으기 운동에 대해 알게 된 후 저는 한국의 집단 행동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싶어졌습니다. 특히 제 전공인 스포츠 심리학과 연결지어 생각해보니 한국인들의 응원 문화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과 정우에게 이런 제 관심을 이야기했더니 그들은 곧 있을 프로야구 경기를 함께 보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두산 베어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가 있어요. 직접 가서
한국 야구 응원 문화를 경험해보는 게 어때요? 정우의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어요. 사실 야구는 영국에서 그다지 인기 있는 스포츠가 아니라서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연구를 위해서라도 이 경험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주말이 되자 우리는 서울 잠실 야구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부터 이미 특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붉은색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역에 내리자 거의 모든 사람이 같은 색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와, 모두가 같은 색을 입고 있네요. 제 말에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두산 팬들은 파란색, 롯데 팬들은 빨간색 유니폼을 입어요. 우리도 준비했어요. 그러더니 수진과 정우는 가방에서 빨간색 티셔츠를 꺼내 저에게도 하나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이들과 함께하는 경험을 온전히 느끼고 싶어 티셔츠를 입었어요. 야구장에 들어서자마자 압도적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수만 명의 관중이 같은 색의 옷을 입고 같은 응원가를 부르고 같은 동작으로 응원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영국의 축구장에서도 열정적인 응원을 보긴 했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자리예요. 정우가 안내한 자리는 롯데 팬들이 모여있는 3루 측 응원석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주변 사람들이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처음 오셨나 봐요? 외국인 분이시네요. 옆자리 중년 남성이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연구차 한국에 왔다고 설명하자 그는 더 반가워하며 야구 규칙부터 응원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우리 롯데는 응원이 최고예요. 경기는 좀 약하지만요. 그의 솔직한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순간 저는 마치 오랜 친구들 사이에 있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꼈어요. 경기가 시작되고 응원단장의 리드에 따라온 관중이 일제히 응원을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제게 응원 동작과 구호를 가르쳐 주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따라했지만 점점 그 분위기에 휩싸여 갔습니다. 자, 이제 선수 응원가가 나올 거예요. 다 같이 해요. 수진의 말에 따라 저도 무의식적으로 옆 사람들과 같은 동작으로 응원을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수천 명이 같은 동작, 같은 목소리로 응원하는 순간 어떤 일체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우리 모두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3회 말 롯데의 4번 타자가 홈런을 쳤을 때의 광경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온 관중이 일제히 일어나 환호성을 지르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심지어 서로 부둥켜 안기까지 했어요. 저도 모르게 옆에 있던 낯선 사람과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클라라, 재미있죠? 정우가 흥분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제가 연구자가 아니라 그저 열렬한 롯데 팬이 된 것 같았어요. 7회 말 경기 중간 휴식 시간에 특별한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광판에 오늘의 행운의 관중을 찾습니다라는 문구가 뜨더니 카메라가 관중석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우리 쪽으로 카메라가 돌아왔고 놀랍게도 제가 화면에 크게 비춰졌습니다. 클라라, 당신이에요. 스크린에 나왔어요. 수진이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사람들이 모두 저를 향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응원단장이 마이크를 들고 외쳤어요. 외국인 손님께서 오늘 특별 응원단이 되어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셔주세요. 정우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대박. 클라라가 뉴스에 나올 거예요. 이건 항상 KBS 스포츠 뉴스에 나오는 코너라고요. 제가 망설이자 주변 관중들이 모두 가세요, 가세요. 라고 응원했어요. 결국 저는 치어리더들이 서 있는 무대로 안내되었습니다. 치어리더들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겨주었고 간단한 응원 동작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냥 저희를 따라 하시면 돼요. 쉬워요.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워 망설였지만 주변의 열렬한 응원에 용기를 내어 치어리더들의 동작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광판에 제 모습이 비춰질 때마다 관중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저도 모르게 점점 자신감이 생겨 열정적으로 응원에 참여했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자로서 늘 응원의 효과를 연구해왔지만
직접 치어리더가 되어 수만 명의 관중과 함께 호흡하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평소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올 때 치어리더 팀장이 귓속말로 말했어요. 오늘 밤 9시 뉴스에 나올 거예요. 외국인이 본 한국 야구 코너에서요. 9회 말 경기는 롯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승리의 순간 온 관중이 일제히 기립해 승리 응원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도 따라 일어나 노래를 불렀죠. 가사는 모르지만 멜로디를 따라 허밍을 하며 그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정우가 제게 물었어요. 어땠어요? 한국 야구 응원 문화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이 집단적인 응원 방식이 좀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경험해보니 그 안에 담긴 힘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한 팀을 응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힘이에요. 함께일 때 더 강해지는 거죠. 야구장을 나와 근처 치킨집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 야구 관람 후 치킨과 맥주를 먹는 것이 전통이라고 했어요. 가게에 들어서자 롯데 팬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 경기의 흥분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치킨과 맥주를 주문한 후 저는 오늘의 경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 질문을 이어갔어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문화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정우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 큰 전환점이었어요. 그때 붉은 악마라는 축구 응원단이 조직적인 응원을 이끌었고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응원했죠. 그 경험이 이후 모든 스포츠 응원 문화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럼 이런 응원이 경기 결과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나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선수들도 항상 12번째 선수는 팬이라고 말해요. 수만 명이 하나 된 목소리로 응원하면 그 에너지가 선수들에게 전해져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더 그래요. 그녀의 말이 제 연구 분야와 직접 연결되었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에서도 응원이 선수들의 심리 상태와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응원 문화는 단순한 응원을 넘어 하나의 집단적 의식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집단적 응원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없나요?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 같기도 한데. 제 솔직한 질문에 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방식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최근에는 좀 더 개인적으로 조용히 경기를 관람하는 문화도 생겨나고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함께의 경험을 즐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그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빠져드는 거죠. 치킨을 먹으며 우리는 오늘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저는 마치 오랫동안 롯데 팬이었던 것처럼 선수들의 플레이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야구 규칙도 제대로 몰랐는데 말이죠.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저는 오늘의 경험을 곱씹어봤습니다. 사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이런 집단적 행동을 억압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오늘 직접 그 안에 들어가 경험해보니 그것은 오히려 해방감과 소속감을 동시에 주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연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월요일 아침, 김 교수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클라라,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제 귀국까지 한 달 정도 남았네요. 저는 자리에 앉아 지난 몇 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와 스포츠팀의 심리 분석을 목표로 했지만 점차 그 범위가 확장되어 한국 사회 전반의 우리 문화로 초점이 옮겨갔다고 말씀드렸어요. 교수님,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하는 영국 문화에서 자라온 저로서는 한국의 집단주의가 답답하게 느껴졌거든요. 그 말에 김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느껴요.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여러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강남에서 본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시민들의 대응, IMF 금모으기 운동의 역사 야구장에서 느낀 일체감, 그리고 특히 태풍 피해 지역에서의 자원봉사.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우리라는 개념이 어떤 힘을 가지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김 교수님은 관심 있게 듣다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클라라 박사는 한국의 이런 문화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학술적 관점에서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단순히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라는 이분법적 틀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우리 문화는 개인을 억압하는 억압적 집단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개인이 더 큰 공동체의 일부가 됨으로써 얻는 힘과 안정감을 중시하는 문화라고 봅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이 문화가 발휘하는 집단적 지혜와 효율성은 정말 놀라웠어요. 김 교수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통찰력 있는 관찰이네요. 그런데 이런 연구 경험이 클라라 박사 자신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개인적으로요. 이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사실 가장 큰 변화는 연구 대상이 아닌 저 자신에게 일어났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가치관과 세계관이 많이 바뀌었어요. 영국에서 저는 항상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개인의 성취, 개인의 자유, 개인의 선택.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함께일 때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개인의 자유와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말을 이어가는 동안 지난 몇 개월간의 경험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문화 충격, 점차 적응해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그 문화의 가치를 깊이 존중하게 된 제 모습. 이 경험은 제 연구를 넘어 제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영국으로 돌아가면 이 경험과 깨달음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김 교수님이 따뜻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클라라 박사가 우리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 주어 기쁩니다. 사실 우리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세계화 속에서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적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은 변화해가는 과정이죠. 완벽한 문화는 없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연구실 동료들과 함께 송별회를 겸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 달 후면 영국으로 돌아가야 했기에 그들은 제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들을 모두 주문해 주었어요. 식사를 하며 지난 몇 개월을 회상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게만 느껴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소중한 친구가 되었고, 이해할 수 없었던 문화적 관습들이 이제는 의미 있는 전통으로 다가왔어요. 클라라, 영국에 돌아가면 우리 잊지 마. 수진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 중 하나였는걸요.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고 싶어요. 학술 논문을 넘어선 일반 독자들도 읽을 수 있는 책으로요. 영국 사람들에게 한국의 우리 문화가 가진 아름다움과 지혜를 소개하고 싶어요. 정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 책이 영국에서 관심을 받을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반드시 그럴 거예요. 사실 우리 서구 사회는 점점 더 분열되고 개인화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많죠. 한국에서 제가 발견한 공동체의 힘, 위기 속의 단합,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이런 가치들은 우리 모두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 말에 모두가 감동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김 교수님이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하셨어요. 클라라의 새로운 책 출판을 위해 모두가 잔을 높이 들어 건배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으로 이 자리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더 이상 외부 관찰자가 아니라 이 우리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귀국을 앞둔 마지막 주, 저는 여러 장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처음으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던 강남의 그 교차로, 야구 경기를 관람했던 잠실 야구장, 그리고 공사활동을 했던 태풍 피해 지역까지. 각 장소는
제게 중요한 깨달음을 준 공간이었어요. 태풍 피해 지역은 놀랍게도 많이 복구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진흙과 쓰레기로 뒤덮여 있던 마을이 이제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우리가 청소를 도왔던 그 할머니 집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한 달 전에 왔었던 외국인이에요.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있겠어. 그때 학생들 덕분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 집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새 가구도 일부 들어와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차와 과일을 내어주시며 마을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전국 각지에서 계속해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대단해.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도 이렇게 도와주니 말이야. 할머니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제 저도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